지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가요? 아니면 떨어져서 걱정인가요? 진짜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녹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아주 엉뚱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원화 외평채랑 달러 외평채가 다른 건데, 원화 외평채는 환율을 더 끌어올릴 때 그때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정부가 이렇게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환율을 더 끌어올릴 때 쓰는 원화 외평채를 내년에 대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 뜬금없이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도 나와 있고 온갖 언론에 다 대서특필이 됐는데, 자, 원화 외평채를 내년 1월 24일에 첫 발행을 하는데, 이게 22년 만에 발행이 성사됐다.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성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성사라는 표현을 쓴 게 맞는지 그것부터가 일단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사를 또 찾아봤더니 내년 연간 발행 한도는 20조 원이고 전액 1년물로만 발행된다. 단기 국채로만 발행한대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기도 아니고 단기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1분기에 12%, 상반기에만 40에서 45%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평채가 뭔지 아신다면 이 뜬금없는 외평채, 특히 원화 외평채 발행이 다들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외평채라는 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줄여서 외평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화를 안정시킬 때 필요한 건 달러 표시 외평채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달러 표시 외평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확보해 두면 만약에 환율이 막 치솟아 오른다. 그때 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 주로 발행하는 게 바로 달러 표시 외평채고요.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해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발행하는 게 달러 표시 외평채입니다.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달러 표시 외평채지 원화 표시 외평채가 아닙니다. 근데 정부에선 원화 표시 외평채를 그것도 20조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원화 표시 외평채는 뭐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때, 즉 원화가 강세일 때 환율이 막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를 갖고 있죠. 이걸로 시장에서 달러를 마구 사들이면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죠. 이렇게 원화가 강세일 때 발행하는 게 원화 표시 외평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화 강세입니까? 너무나도 약세라서 지금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일 때 환율을 끌어올릴 때 쓰는 원화 표시 외평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외평채를 발행할 때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달러가 아닌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게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원화 표시 외평채를 막 20조 원 규모 이렇게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금융시장이라는 게 작고 어쨌든 규모가 한정돼 있잖아요. 외평채 이건 신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빨아들이면 민간 부분이 필요한 자금이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원화 표시 외평채를 내년에 대규모로 발행하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외평 기금을 지금까지 정부가 다 끌어다 써서 이미 여기에서 큰 구멍이 났거든요. 자, 왜 그러냐? 지금 2023년에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56조 원 세수 펑크가 났죠. 그리고 24년에 29조 원. 이것도 결코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5년에 이 세수 펑크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는 항상 경기 불황의 후행 변수인데 24년에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25년에도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세수 펑크를 어떻게 막아왔느냐? 자, 세수가 펑크 나면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막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둘 방법을 찾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진짜 황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외평채는 원래 환율 안정에 쓰는 기금인데 이 외평채 기금, 외평기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썼느냐? 23년에는
20조 원 세수 결손 보존했었고요. 24년에는 7조 원, 8조 원 세수 결손 보존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외평 기금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세수 펑크난데 끌어다 쓰다 보니 외평 기금 자체가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외평채를 발행해서 이 기금을 채워 넣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애초부터 세수 펑크를 외평채로 막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정부가 카드빚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외평 기금을 세수 결손 펑크를 막는데 써도 되는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부작용은 넘쳐납니다. 일단 외평기금의 본래 목적인 환율 대응력이 당연히 기금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건 환율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 심의를 우회해서 정부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죠. 왜냐? 국채를 발행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면 이 국회 심의를 우회하면서 회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외평기금의 반복적인 전용, 그야말로 정부판 카드빚 돌려막기에 나섰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외평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걸 또 칭송하더라고요. 10년물로 발행하던 이 외평채를 1년물로 발행해서 금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다라고 쓴 기사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불안정성이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외평채는 주로 2년물도 있지만 5년물, 10년물로 발행을 해왔는데 자, 1년물로 발행하게 되면 잦은 돌려막기를 해야 되죠. 내년에 발행한 외평채가 내후년에 만기가 되면 그때마다 계속 카드빚 돌려막기 하듯이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년물 국채금리가 우리나라에서 2.7%입니다.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2.88%예요. 그러면 고작 0.18% 절약하겠다고 1년물로 전부 다 발행을 하겠다? 이거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님티입니다.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온 거 나 임기 끝난 다음인데 내가 할 게 뭐야? 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고작 0.18% 차이라면 저는 차라리 10년물로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도 원칙이 있어요. 장기채 80%, 단기채 20%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둔 이유가 뭘까요? 장기채 금리가 통상적으로 더 높지만 장기채 비중을 이렇게 80%나 더 높게 가져가는 이유는 그래야 재정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조달금리 낮추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금은 금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내년에 외평채 20조 원을 전부 다 1년물로 통일해서 발행하는 거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외평채 발행 이게 한두 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23년에도 정말 이상한 외평채 발행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사무라이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사무라이 외평채란 엔화 표시된 외평채를 뜻하는데 2023년 9월에 사무라이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원래 이 사무라이 외평채는 정말로 금기시 여겨지는 거였습니다. 왜냐? 우리가 98년에는 일본 자금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 25년 동안 사무라이 외평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더군다나 1998년에 발행한 사무라이 채권은 우리나라 교민들이나 아니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했는데 2023년 9월에 발행한 사무라이 외평채는 일본의 금융회사를 상대로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일단 달러에 대한 환율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이 국제 환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재정 환율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엔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달러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면 나머지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이게 바로 재정 환율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달러 표시 외평채지 엔화 표시 외평채는 이건 진짜 급할 때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의문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98년 이 IMF 외환위기 때 일본 돈 한번 잘못 썼다가 진짜 고생해봤는데 왜 25년 만에 굳이 사무라이 외평채를 발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부는 뭐라 그랬냐? 한일 경제협력 조치의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사무라이 외평채를 발행하니까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다가 너도 나도 사무라이 채권들을 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뒤로 우리나라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왜 일본 돈이 무서운 거냐? 일본 돈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서 세계 각지에 투자를 했다가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돈이 일본으로 확 돌아가면서 엔화 환율이 튀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가 98년에도 겪어봤죠. IMF 외환위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데 웬걸?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800원대에 너도 나도 일본 돈을 끌어다 쓴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내년에 이 원화 표시 외평채를 갑자기 발행하게 된 거 이건 꼼수를 다시 꼼수로 막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원칙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재정 적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대로 건전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수단으로 메우려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만 자기 임기가 아니라 다음 사람 임기로 떠넘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님티만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